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가을에 랜서 여단으로 알려진 제2스트라이커 여단이 주한미 육군 제2보병사단에 배치된다. 미국 육군성은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주둔 중인 랜서 여단이 기존 주한미군 순환 배치부대였던 제1기갑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육군성은 이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인 병력 배치의 일환이라고 했다. 앞서 육군성은 7월 초 우리나라에 주둔 중인 육군부대를 기존 기갑여단 전 2단에서 M1126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를 주력 무기로 사용하는 스트라이커 여단 전 2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최고 시속 약 100km의 항속거리 500km로 신속성, 생존성 그리고 화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육군의 이 같은 주한미군 편제 변경 방침에 따라 랜서 여단은 오는 11월쯤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육군은 스트라이커 여단 순환 배치와 별개로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M2 브래들리 장갑차 등 기존 기갑여단 장비도 계속 주한미군에 배치 운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상하이 도시 봉쇄로 경제성장 충격을 경험했음에도 대도시의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4대 모터쇼로 불리는 스촨성 청두 모터쇼는 행사 도중 중단됐다.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2022년 청두 모터쇼는 당초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주듀 측은 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라 모터쇼를 일시 중단한다며 언제 재개가 될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통지한다고 발표했다. 청두 모터쇼는 당초 4월 개최 예정됐던 베이징 모터쇼가 연기된 이후 중국에서 열린 첫 대형 모터쇼로 자동차 업계에 큰 관심을 받아왔다. 중국 스촨성 청두시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1일에서 4일 동안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하고 감염 여부 전수 검사를 실시 중이다. 청두는 서부 주요 도시 스촨성의 성도로 중국 GDP의 약 1.7%를 차지하는 주요 도시다. 올 상반기 기준 상하이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3.4%의 절반 수준이다. 청두의 인구와 경제 규모 등이 상하이보다 크지는 않지만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작진 않다는 의미다. 청두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이어진다면 이달 중 추절 연휴 관광업 타격도 우려된다. 중국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ET 기업들이 몰려있는 선전시는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봉쇄 수순에 돌입했다. 현재 9개국 가운데 중심 6개국가 3일과 4일 이틀 동안 봉쇄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봉쇄로 경제적인 충격을 경험했음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이 밖에 랴오닝성 달에는 지난달 30일부터 도심 구역을 봉쇄했으며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 성도 스자주안과 랴오닝성 성도 선양도 각각 지난달 28일과 29일부터 대중교통의 운행을 중단했다.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본격화할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IT 시장의 지형이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시나리오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게도 후폭풍이 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의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 선적을 중단시킬 계획이란 소식이 나온 이후 다양한 각도에서 이 조치가 현실화됐을 경우 미치게 될 후폭풍을 예상하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대만 해협을 둔 군사적 갈등이 크게 고조되는 국면에서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AI 반도체 수출 중단 카드를 내걸었다. 사실 미국이 기술 패권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 기술의 기초 원료인 고성능 반도체부터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얘기고, 결국 이번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분석이다. 고성능 반도체를 통한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미국 반도체 기업과 IT 기업들만 중국 사업에서 매출 타격을 입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 월가의 투자금융회사들과 시장 분석가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이번 AI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곳으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꼽고 있다. 이번 AI 반도체 수출 중단 조치로 중국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게 됐다는 의미다. 시야를 더 넓혀보면 가장 큰 타격은 AI 산업 육성에 급제동이 걸린 중국 정부다. 중국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선 엄청난 이미지 데이터의 학습과 함께 자연어 처리 등에 대응해야 한다. 이른바 초거대 AI를 구현하기 위해선 이 같은 고성능 AI 반도체는 핵심 자원이다. 고성능 군사무기 개발은 별개로 치더라도 중국이 달에 로켓을 보내고 각종 로봇을 만들고 자율주행차 이슈도 결국은 고성능 AI 칩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도 치명적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서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AI 반도체를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칩은 지구상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고 거대 AI 플랫폼을 정상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가정한다면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로 불똥이 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즉,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AI 반도체 칩 그래픽 카드의 중국 수출 중단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고립 작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고성능 AI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의 또 다른 시작이란 점에서 향후 전망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미국이 대만에 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대만 간의 무력 충돌 우려가 높아지자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미국 국무부가 11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판매 목록에는 3억 5,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하푼 지대함 미사일 60기, 8,560만 달러 규모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가 포함됐다. 6억 5,540만 달러 상당 감시레이더 장비 관련 계약자 군수지원 계약 연장도 승인됐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중국 담당국장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의 공군과 해군 배치를 강화하고 대만 해협 현상 변화를 시도하며 대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만의 자위능력 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이번 장비 제공으로 대만 해협의 군사적 균형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에 대하여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대만 독립분리주의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중미 관계는 물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서 무기 수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지속한 결과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겐논 NPO가 주최한 제10회 한일미래대화 포럼 영상 축사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4차례 만나 진지한 협의를 이어왔다면서 박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현안에 조속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과 관련한 양국 간 갈등이 해소 방안을 찾게 될지 관심이 끌린다. 박 장관은 한일 두 나라 국민의 상호 호감도가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두 기관의 공동 보고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한국이 일본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소개한 뒤 그간 경색된 채 방치되어 온 양국 관계 때문에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도 같은 영상 축사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며 현재 전략 환경을 고려할 때 한미일 협력의 진전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는 없었다고 답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어 앞으로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리잔수 중국 상무위원장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미중 대립 구도가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의원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김 의장과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국회 접견실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회담할 예정이다. 회담 후에는 국회 접견실 옆 오픈홀에서 언론 공동 발표도 할 계획이다. 김진표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인해 진행되는 이번 회담을 위해 리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총 66명 규모인 대표단에는 양전우 상무위원회 비서장, 우위량 감찰 및 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쉬사우스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장예수희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등 장관급 4명과 차관급 3명이 포함돼 있다. 한편 중국 상무위원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으로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에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중요 인물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 최고 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멤버이기도 하다. 중국 측 상무위원장 방한은 2015년 장더장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지성이 빈곤한 것인가? 각하가 방비를 비는 때에 맞춰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시는 사람들이겠나라며 당내 인사들을 저격했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말을 막으려고 한다. 당시 탄핵보다 더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두구육은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고 대법원이 적시한 마당에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다면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호들갑이라면 영혼이 없으므로 배지를 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비유하면 조롱 비꼰다고 지적하고 사자성어를 쓰면 동물의 사람을 비유한다고 흥분하는 저 사람들에겐 굴복할 이유가 없다면서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자유다.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 잘못을 지적할 자유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도 초선 이름 말에 누군가는 전위대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며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 의원들을 위해 작금의 상황은 지록위마다. 윤핵관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주인하면 그것이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달린지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응수한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른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앞서 초선인 김미애 의원은 당대표였던 자의 입에서 자신이 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라고 비판했고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저는 개고기를 판 적도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다며 사람의 머리로서 사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정면 직격했다. 당윤리위원회 역시 이준석 전 당대표의 양두구육 표현에 대해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추가 징계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며 추가 징계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의 4일 기자회견문에는 정치권과 예술계의 다양한 인물이 등장했다. 시대를 아우르는 이들을 인용해 이준석 전 당대표가 전달한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태도와 발언을 견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권력과 그 추종자의 모습보다 더 위험하다는 경고다. 무엇보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해당 행위로 지적받고 있다며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가수 양희은의 곡 아침 이슬이 금지곡이 됐었던 것을 비롯해 이문세와 전인곡의 창법을 문제 삼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었던 것, 박근혜 정부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축출된 것 등 과거 보수 진영의 과오를 들춰냈다. 그는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수에게 노래 부르는 창법을 지적하던 그 세태, 바로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다. 비유를 하면 조롱하고 비꼰다고 지적하고 사자성어를 쓰면 동물의 사람을 비유한다고 흥분하는 저 현량한 사람들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방탄소년단이 새끼라는 표현을 썼다고 방송이 금지되는 것도 덧붙여 설명하며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검열의 헛기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고 지적하고 그 모욕적 내용을 회람하는 것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 모두 정당하니 자신이 비판할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를 콕 집어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던 유승민 전 의원은 배신자로 몰고 윤핵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대구 시민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돼 활동하고 있다며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초선일 당시에도 강자에게 강했던 김영삼 이승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일일이 들어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는 건 강자 편에만 서서 안위를 보존하는 이 지역 의원들 때문이라며 고쳐 쓰지 못한다면 바꿔 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에게 심어달라.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은 뒤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전과 사범 이력을 가진 이 대표의 변명답다고 비판하며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어 공무원 사칭죄, 무고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 전과 사범의 이력을 가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명답다며 대부분의 전과자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민망하고 좀스러운 변명을 한다고 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납득할 만한 반증을 제시하면서 정중하게 해명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영화 아수라에서 보았던 장면인 범죄 혐의자가 도리어 도둑 잡는 검사에게 협박하고 훈계하는 모습을 현실 속에서 보게 되니 정말 섬뜩하다며 법에 따라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과 국민을 상대로 전쟁 운운하며 탄압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딸심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 그 어떤 방탄조끼도 진실의 힘을 막아낼 수 없다며 검찰도 더 이상 미적거리며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로 공정한 법 집행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전과 사범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까도 비리 혐의가 계속 나오는 까도비를 제1야당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봉고파직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진실을 밝힐 판도라의 상자가 서서히 열리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대표의 적은 이재명 본인이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재명 당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이 체류 중인 태국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그룹 임원과 계열사 대표 등이 올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밀 자료를 입수한 직후인 올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현재는 태국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쌍방울의 횡령 배임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통합수사팀도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그룹 임원 일부가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당시 태국 출국은 쌍방울 계열사의 현지 프로젝트와 관련한 업무상 출장이었다며 김 전 회장과는 하루 정도 만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이 이루어진 올 5월 24일 이후 그룹 내 핵심 임원들의 PC와 휴대전화가 교체되고 김 전 회장이 출국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여전히 쌍방울그룹 경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내렸다. 또 외교부에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뜬금없이 권성동 대표가 광주 복합쇼핑몰이 좌초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 고맙겠다고 일갈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해 여러 기업이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험에 처했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민관협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광주 지자체 단체장과 시구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복합 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시민단체와 협잡해 광주 시민의 염원을 짓밟을 건가?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복합 쇼핑몰 유치를 방해한다면 저희는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복합 쇼핑몰을 만드는 일은 순항 중이라고 반박했다. 강 시장은 태풍 흰남노에 촉인장하며 대응 노력 중인데 오늘 뜬금없이 권성동 대표가 쇼핑몰이 좌초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이미 투자사 중 현대와 신세계는 투자 의지를 밝혔고 다른 투자사들도 고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시도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열심히 노력 중인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선 공약이자 지역 공약인 광주 복합 쇼핑몰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 고맙겠다며 제가 권성동 대표에게 요구한 9천억 원의 금액이 많다면 그럼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일갈했다. 주한미군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4월 국내에 도입됐다. 사드 배치에 관해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6월 9일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좌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환경영향 평가를 지연시키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방관하고 방치함으로써 중국 눈치 보기, 북한 바라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드 배치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적법성을 확보 후 최종 결정되었지만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드 기지의 각종 물품과 공사 자재가 반입될 때마다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 원내 총무 딕 더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한 사드 배치 운영 비용에 관해 우리는 9억 2,3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며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한국인들은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 미사일과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주한미군과 그 장비 및 시설은 결국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간 미군 측은 사드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 물자는 차량이 아닌 헬리콥터를 이용해 기지 내로 공수해 온 상황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부터 차량을 이용한 사드 기지 내 물자 보급 횟수를 기존 주 3차례에서 5차례로 늘렸다. 현재는 상시 지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군 당국은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상시적인 지상 접근보다는 지역 경찰 등과 협의해 당분간 미국 측이 원하는 시간대에 기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은 또 성주에서 대구 간의 고속도로 건설, 종합복지 타운 건립 등도 조속히 추진하면서 사드 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검정 교과서로 바뀌어 적용되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사회 교과서들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교과서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쓴 교과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 합격 결과를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국정으로 발행해온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출판사들은 기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개발해왔다. 올해부터 3학년과 4학년 사회 검정 교과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고, 내년에 사용할 5학년과 6학년 첫 검정 교과서들이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한국전쟁의 원인 과정을 서술하라는 부분 등이 빠진 초등 사회 과목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해 논란이 됐는데, 이 교육과정에 따라 앞으로 만들어질 검정 교과서는 2026년부터 학생들이 배운다. 초등학교는 한국사 과목이 별도로 없고, 사회 과목의 한 부분으로 배운다. 이번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교과서들을 조사한 결과, 11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언급한 것은 2종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초등 사회 교과서를 바꾸면서 기존 교과서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고치는 대신 헌법 조항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부분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번 검정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조차 11종 중 2종에서만 언급됐다. 나머지 9종은 민주주의라고만 썼다. 건국절 논란이 일었던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도 11종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바꿨는데 이번에 검정 교과서들도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이다. 검정 교과서 대부분이 1948년 12월 국제연합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기술하지 않았다. 11종 가운데 천재교과서와 교학사 2종만 이 사실을 썼다. 나머지 7종은 이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비상교과서와 비상교육은 선거가 가능한 한반도 내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 국제연합이 총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했다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기존 국정교과서를 개정하면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설명 부분을 통째로 빼버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표현을 삭제해 논란이 일자 집필 책임자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는 교육부를 통해 입장을 내고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에 언급된 유일 합법 정부의 인정 범위를 한반도 남쪽으로 할 것인지 한반도 전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서술을 뺀 것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48년 유엔 총회 결의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유엔 임시위원단 협의 및 감시 아래 선거가 벌어진 38선 이남 지역에 한정된 것이라는 역사학계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유엔 총회 결의를 오역해서 빚어진 해석으로 그동안 일부 좌파 역사학자가 주장해온 내용이다. 이번 검정 교과서도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명백한 사실을 제대로 싣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종 가운데 8종은 2000년대 민주주의 발전을 설명하며 촛불 집회 사진이나 사파를 실었다.
일부 교과서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라면서 학생들이 탐구하게 하기도 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교과서는 11종 가운데 4종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교과서 개정 당시 기존 국정교과서에 있던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촛불 집회 사진을 포함해 논란이 됐는데 이번 교과서도 상당수가 비슷한 형식을 보인 것이다. 대다수 교과서가 한반도 미래와 통일 단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예술단 합동공연,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선수단 공동 입장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다룬 교과서는 지학사 1종뿐이었다. 전국 초등학교들은 이번에 검정 심사에 합격한 11종 교과서를 살펴보고 내년에 어떤 교과서를 사용할지 결정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은 역사를 처음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히게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검정 교과서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작업에 윤곽이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전에 대통령실 1차 인적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고 경제,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공석인 정무수석실 정무 1, 2비서관을 임명하는 한편 소규모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 1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정무 2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때 수해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사진을 홍보용 이미지로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이 홍보수석 산하로 이동한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홍보수석 산하로 이동하는 것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홍보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정무비서관 교체와 디지털소통비서관의 편제 개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인사조직 개편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먼저 홍보수석 비서관 교체, 정책기획수석 비서관 신설, 정무 1, 2비서관 경질,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2명 면직 등 1차적인 인사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무수석실 비서관 3명 중 2명이 바뀌고 시민사회 수석실 2명 비서관이 면직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한 정무수석 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의 교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에는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조직 개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1차적인 인사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비서관급 이하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은 상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0여 명의 비서관 행정관이 사퇴하거나 면직됐지만 이번 인적 쇄신으로 최대 80명에서 100명이 부서를 옮기거나 면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적 쇄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5년간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인사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조직 개편 작업으로 대통령실 권력의 중심축은 관료 검찰 출신 인사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작업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라인을 겨냥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도 나온다. 내부 감찰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만 예외로 둔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6월 말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던 국내 기름값이 2달 만에 반등했다. 국제유가 변수가 큰 만큼 향후 가격 추이는 관망해야 하지만 가을을 지나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각각 리터당 1741.41원, 1850.76원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새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지난달 26일 1737.77원, 1838.58원과 비교하면 4에서 12원가량 오른 금액이다.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경유값은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던 6월 30일 리터당 2144.9원, 2167.66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후 7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국제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꾸준히 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가격 하락폭이 둔화했고 26일 이후엔 올랐다가 소폭 내리는 식의 보합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유는 일주일 만에 12원 넘게 오르면서 휘발유보다 상승폭이 더 컸다. 8월 내 주차 국내 정유사의 공급 가격도 휘발유는 전주 대비 5.2원 상승, 경유는 28.3원 상승했다. 한편 지역별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1812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686.8원으로 제일 낮았다.
이처럼 국내 기름값 하락세가 꺾이고 반등한 건 최근 국제 유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중동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대를 중심으로 오르내리는 상태다. 8월 내 주차 평균 가격은 98.7달러로 두 주차에 비해선 올랐다. 휘발유, 경유 등 국제 석유 제품 가격도 지난달에 올랐다가 이달 초에 다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국제 원유와 석유 제품 시장은 주요 산유국의 움직임, 강달러로 대표되는 환율 등의 변수가 이어지며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가격이 내려갔다가 석유 제품 수요 등이 줄지 않으면서 최근 보합세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국제 가격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내 판매가는 보통 국제 유가로부터 2주 정도의 시차를 지나 반영된다. 앞으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추세상 확 뛰진 않겠지만 7월에서 8월처럼 뚜렷한 내림세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하락세를 멈춘 국제유가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난방이 시작되는 11월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증감산 여부 등 공급 측면에서의 변수가 큰 만큼 가격 추이를 당분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60원대를 돌파해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달러 초강세 등에 따른 영향인데 고환율이 고물가 고금리를 불러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7.7원 오른 1262.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틀 만에 25원. 한 주 전과 비교하면 31.3원이 오른 것이다. 주간 상승폭을 기준으로 하면 2015년 9월 21일에서 25일, 31.9원, 이후 가장 컸다. 환율이 1360원대까지 오른 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환율이 이처럼 상승하는 까닭은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고강도 긴축 의지를 드러내며 달러 가치가 뛰면서 다른 나라의 통화들도 덩달아 가치가 내려갔다. 문제는 원화 가치 하락폭이 유로나 엔, 위안 등 다른 통화와 비교했을 때 유독 크다는 데 있다. 원달러 환율은 킹달러를 촉발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 발언이 있었던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 주일간 2.35% 뛰었던 데 반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같은 기간 0.7% 오르는 것에 그쳤다. 유로화는 달러 대비 0.13% 내렸고 엔 달러는 1.89%, 위안 달러는 0.40%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달러의 절상폭보다 3.4배 더 절하됐고 달러화 기준으로 유로화보다는 18배, 엔화보다는 1.2배, 위안화보다는 5.9배 더 가치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원화 가치 하락은 수출품의 달러 기준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문제는 지금의 상황에선 원화 기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경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5.7%로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보다 높다.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 투자가 위축되는 등 실물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를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무역수지 적자는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은 것으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247억 2,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돼 경상수지까지 위험해질 경우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가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지난 7월 28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회복이 확대되면서 노동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기업 부담이 늘면서 채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62%는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신규 채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미수립 기업은 전체 44.6%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포인트가량 줄었다.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지난해 대비 약 4.1%포인트 줄어든 17.4%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대기업 비중은 3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포인트 늘었다. 이 중 작년보다 채용은 늘리겠다는 기업은 37%, 비슷할 것이라는 기업은 50%, 줄이겠다는 기업은 13%로 조사됐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는 추가 인력 수요 없음, 구조조정, 긴축 경영 등 회사 사정 어려움, 코로나 장기화, 공급망 불안 등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악화,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 어려움을 꼽았다. 올해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삼고 현상으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하반기 채용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삼고 현상으로 채용을 중단하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등 하반기 채용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채용 여부 재고려가 가장 많았고 채용 규모 감소, 채용 중단, 채용 일정 연기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신규 채용 시 수시 채용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수시 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19.8%, 공개 채용과 수시 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은 42.2%, 공개 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38.0%였다. 수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가운데 절반은 전체 채용 계획 인원 중 절반 이상을 수시 채용으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채용 시장에서는 이공계 인재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인원 10명 중 7명은 이공계열 졸업자가 차지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보다 6.9%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은 대졸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1순위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신산업 성장 동력 분야 기업 지원, 정규직과 노동조합의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용 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 미스매치 해소 등이었다. 세계에서 여성이 혼자 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는 아일랜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34개국 중 19위로 평가됐다. 글로벌 수화물 보관 서비스 업체 겸 여행사인 바운스는 최근 2022년 여성 혼자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순위 평가에는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비율, 10만 명당 살해된 여성 비율, 안전지수, 밤에 혼자 걷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가정폭력 비율 등에 대한 각종 기관이 조사한 7가지 지수 등이 반영됐다. 여성 여행자에게 가장 안전한 나라는 10점 만점에 7.88점을 받은 아일랜드였다. 안전지수와 밤에 혼자 다니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오스트리아 7.7와 노르웨이 7.45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슬로베니아와 스위스도 상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5.79점을 받아 10위에 올랐다. 한국은 5.28점으로 34개국 중 19위로 조사됐다. 안전지수는 7위, 살인 및 성폭력 등 여성 피해자 비율은 11위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양성평등 지수, 여성 폭력에 대한 태도 등 항목에선 점수가 낮았다. 여성이 혼자 여행하기 가장 안전하지 않은 나라는 콜롬비아로 꼽혔다. 코스타리카, 미국, 칠레, 튀르키예, 헝가리, 멕시코 등도 10점 만점에 3점대로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70대 노인이 100억 원 가치로 추정되는 부친의 현금 보관증을 들고 수십 년간 은행 문턱을 넘고 있으나 돈을 찾지 못해 정부 당국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 사는 79세의 김규정 씨는 그의 부친 고 김주식 씨가 1946년 조흥은행에 일본 돈 12,220엔을 맡긴 후 발급받은 현금 보관증을 돈으로 찾으려 하고 있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식 씨는 14살이던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 등을 하며 모은 돈을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귀국하면서 조흥은행 예천군 지점에 맡기고 현금 보관증을 받았다. 현금 보관증에는 1946년 3월 5일 조흥은행 풍천 지점의 박종선 지점장이 예천군 보문면 미호동에 사는 김주식 씨의 일본 돈 12,220엔을 받아 보관함을 증명한다고 쓰여 있다. 김 씨가 맡긴 돈의 가치는 당시 환율과 물가 상승, 화폐개혁 등을 고려해 계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현재 가치로 4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평가된다. 76년간의 은행 이자까지 합하면 1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김 씨는 그러나 상당 시간이 흐른 후 현금 보관증을 들고 조흥은행을 다시 방문했지만 맡겨둔 돈을 찾지 못했다. 한국전쟁이 터져 많은 자료가 유실된 데다 금융 시스템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차일피일 출금을 미뤘다고 한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개발이 가속하며 많은 외화자금이 필요했던 영향으로 엔화의 출금이 어려웠다고 한다.
김규정 씨가 1980년대 초 어렵게 조흥은행을 찾았을 때 국고 담당 대리관이 자료를 살펴보더니 우리은행에서 맡은 것이 맞다. 상당한 돈이다. 100억 원 이상을 내줘야 한다. 하지만 돈을 내주려면 재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로 김 씨의 거액을 인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문의한 20일 뒤 현금 보관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 김 씨는 대통령의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으나 소용없었다. 이제 김 씨는 80살을 바라보는 고령이어서 그의 막내딸이 대신해서 현금 보관증을 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다. 김 씨의 막내딸은 최근 금융감독원과 조흥은행을 합병한 신한은행 등의 민원을 내고 돈을 찾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뀌었지만 과거 자료들이 대부분 사라진 탓에 김 씨의 현금 보관증이 진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흰남노 이름을 두고 곳곳에서 한남노라고 하는 실수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흰남노를 한남노로 잘못 표기한 사연이 다수 공유됐다. 국내의 한 대형마트는 태풍으로 인한 배송 불가 지역을 안내하는 포스터에 흰남노를 한남노라고 잘못 기재했다가 40분 만에 교체했다. 한 종편 채널 TV 뉴스 기자도 태풍 관련 보도 중 한남노라고 발음하는 실수를 했고 한 보도 채널이 연결한 전문가 인터뷰에서 전문가가 계속해서 한남노를 연발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이외에도 포털 사이트 뉴스 항목에서 한남노를 검색할 경우 오타를 그대로 내보낸 언론 매체들의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흰남노는 5일 오후 9시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에서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180km 해상을 지나 6일 오전 9시 강도가 강인 상태로 부산 북북서쪽 20km 지점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흰남노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대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기상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비 상황을 보고받고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응을 당부할 예정이다. 베트남 하노이의 국립정신병원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환각 파티까지 연 마약 중독 환자 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현지 시간 2일 현지 매체 비엔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달 31일 마약 거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원 환자 응우옌 수원그이 등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병원 직원을 포함한 또 다른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에서 무기징역형을 각각 내렸다. 그의 일당은 제1국립정신병원에서 15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은닉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020년 말 그이는 자신의 병실을 개조한 뒤 스피커와 조명을 설치하고 다른 상습 마약 중독 환자들과 함께 마약 파티까지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그의 병실에서 약 5kg에 달하는 마약을 발견해 압수했다. 뿐만 아니라 그이는 마약 파티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의사에게 매달 1천만 동, 한화 약 57만 원을 건네는 한편 병원 직원과 간호사 등 3명에게도 수시로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이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는 권한 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병원 직원과 간호사 등 3명은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피고 측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범행 당시 본인의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직원인 응우옌 아인 부는 겁이 나서 당국에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당국은 해당 국립정신병원장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했고 다른 부원장 3명은 견책 조치했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6일 사이 3차례나 해킹됐다. 일시적인 채널명 변경 외에 큰 피해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져 조직적인 해킹이 의심되고 있다. 정부 조롱부터 대형 해킹 전초전까지 해킹 목적을 두고서 추측이 분분하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이 해킹으로 탈취됐다. 이 채널은 3일 오전 3시 20분 스페이스X 인베스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뜬금없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 가상화폐 관련 영상이 게재됐다. 문체부는 3일 오전 6시쯤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 오전에 채널을 복구했다. 이 채널의 구독자 수는 약 26만 2천 명이다. 이에 앞서 1일에는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인 이매진 유어 코리아가 해킹 공격을 당했다. 지난 1일 1차 공격 당시에는 곧바로 파악하고 복구했으나 다음날 2차 공격으로 3일 오후까지 채널이 중지됐다가 복구됐다. 국악밴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영상이 열풍을 일으킨 이 채널의 구독자는 50만 9천 명에 달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유튜브 채널도 지난달 29일 새벽 해킹으로 가상화폐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가 약 2시간 만에 복구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세 개 채널 공격은 동일한 형태의 해킹으로 보인다며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해킹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다른 채널 해킹도 5일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유튜브 채널이 해킹에 집중 타깃이 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 유튜브 채널은 기밀 정보가 담겨 있지는 않지만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져 정부 권위와 이미지를 조롱하면서 해킹의 화제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불만을 가진 세력의 혼란 유발 내지 대형 해킹 공격의 전초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체육부는 3일 전병극 차관이 주재한 해킹 피해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망 해킹의 경우 사이버보안센터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지만 유튜브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